그리고 그래서 강연에 가면 초등 고학년, 중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책 덕분에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게 그렇죠. 대한민국 현대사를 좀 네. 재밌게 보았다,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책인TV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명섭, 김소연 작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김세훈 작가님 오늘 초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 반반 무만이. 이거 치킨집에 주문할 때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죠? 반반 무만이 네. 해서 이제 표지도 보면 네. 이제 음식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 네. 네, 출판사는 이제 서희문집. 네. 원래 했던 책보다 이 책을 먼저 꼽았던 게 서희문집에 무슨 빚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 추천을 해주셨던 책도 서희문집에서 그렇죠. 나온 책이기 네. 때문에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죠. 반반무만이가 지금 2021년에 출간된 책이고 지금까지 한 5회 정도 나갔는데 그렇죠. 네. 근데 꾸준히 네. 이제 강연 요청이 오고, 그리고 그래서 강연에 가면 초등 고학년, 중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책 덕분에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게 그렇죠. 대한민국 현대사를 좀 네. 재밌게 보았다,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점이,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책이 퍼뜩 떠올라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고 명섭 작가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자,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었는데 이 새끼가 진짜 이거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하십시오. 자, 이 책은 좀 특이했던 게 네. 보통은 단편, 그러니까 여러 작가들이 썼던 엔솔로지, 저는 네, 엔솔로 네. 표현하거나 아니면 장편인데 네. 작가님이 5편의 단편을 모은 단편집. 네, 네, 그것도 처음에 이거를 제외했던 게 저는 다른 데 수록했던 단편들을 가져와서 하는 네. 줄 알았더니 그냥 네. 이걸 위해서 네. 5편을 쓰셨어요. 네, 네. 제목들을 보면은 이제 음식 이야기라는 걸 어렵지 않게 네. 유추할 수가 있는데, 고구마 보퉁이, 그 다음 유엔탕, 떡라면, 떡볶이, 반반무만이 치킨. 네. 이게 이제 아까 일제강점기를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온 음식들은 어떻게 보면 광복 이후의 음식인데, 그 강점기 쪽에 관심이 있었으면은 그 네. 시절도 음식이 있었을 텐데, 그 네. 시절이 아니라 광복 이후의 음식들을 배경으로 쓴 이유가 있으실까요, 작가님? 지금 우리 청소년 독자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그 배달 앱에서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는. 네. 금방 찾아서 시킬 수 있는 음식들을 조금 먼저 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음식들의 탄생 과정이 우리 한국 현대사와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좀 재밌는 소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것을 장편으로 길게 쓰지 않았던, 혹은 더 정확히 솔직하게 얘기하면 쓸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책이 제가 이제 암투병을 끝내자마자 이제 그러니까 지필에 들어간 책인데, 아직은 그때 몸이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정말 긴 호흡의 장편을 이렇게 쭉 이제 끌고 가서 마침표를 찍는 거에는 약간 힘이 붙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의식적으로 내 지금 상황이 이러니 단편으로 끊어서 다편을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야기 하나하나를 만들어 보다 보면 한 권 분량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지금 이 책이 그렇게 소설집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의 개인적인 사정과도 이제 많이 네. 연관이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럼 이제 한 편 한 편씩 살펴보겠는데, 네. 제목을 보면 대부분 음식이 뭔지 알겠는데, 네. 첫 번째 고구마 보퉁이는 네. 이게 뭐지? 라는 생각. 왜냐면 저는 보통 고구마탕인가? 이 생각하면서 네. 봤었는데 그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네네네. 이 작품 첫 번째 고구마 보퉁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피란길에 오른 네네. 엄마와 아들이 그 우연찮게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된 빈집, 그 뒷뜰에 이제 작은 텃밭에 고구마가 이제 길러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피란길에 오른 피난민이니까 뭐 얼마나 잘 먹고
이렇게 상황이 좋았었겠어요. 그래서 그쵸. 그 고구마가 너무 반가워서 엄마는 이제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해먹는 것 이외에 좀 더 욕심을 내서 뭐 고구마를 좀 싸들고 가겠다. 근데 아들은 고구마가 사실은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갈 길도 바쁜데 뭐 그 무거운 걸 들고 가냐? 네, 가느냐 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렇게 둘이 실강이를 하다가 겨우 이제 한 보퉁이라고 하면 보따리의 양보단 좀 작은 그렇죠. 양을 보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가져가게 된 그 고구마들이 이 모자가 그러니까 피란의 마지막 종착지로 목적지로 그러니까 정했던 대구까지 갔을 때에 어떻게 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건데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거는 우리 아버지랑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지금 8순이 넘으셨는데 할머니랑 아버지가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제 고향인 연천에서 연천이 바로 383 그렇죠. 바로 아래거든요. 경기도 북쪽. 네. 네, 아주 최북단이어서 사실 연천에서는 이 남한의 라디오 방송보다 북한 라디오 방송이 더 잘 잡힐 그렇죠. 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의 이제 소개령이 돼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오시다가 어느 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폭격을 맞아서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한 귀퉁이에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서 연명을 하면서 했다. 그렇게 피란길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들은 기억이 나요. 거기서부터 이제 모티브를 삼아서 네.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어린이와 문학이라는 그 아동문학 잡지에서 예, 단편 원고 청탁이 왔고, 그때 시대를 한국 현대사 쪽으로 조금 써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청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퍼뜩 그 할머니와 아버지의 피란길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원수처럼 생각했다가 네. 그런데 이제 미군을 만나서 네. 고구마를 내밀고 네, 초콜릿 얻어먹고. 이게 바로 이제 전문 용어로 전화위복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살면서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네. 좋은 일 있고 좋은 네. 일 있으면 또 안 좋은 일 있고 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니까 근데 네. 제가 1급 봤는데 낭독을 부탁드렸는데 첫 번째 낭독 지점이 네. 아마 고구마 보퉁이에 네, 들어있는 맞습니다. 부분이 맞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뭐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부탁을 드리는데 네, 어느 네. 지점이고 뭐 어떤 네. 장면인지 한번 살짝 설명해 주시죠. 네네. 사실은 이제 결말 부분이고요. 이제 주인공과 주인공 엄마가 우여곡절 끝에 대구에 도착을 하고, 그래서 이 주인공 소년이 얼마 몇 개 남지 않은 고구마지만 이제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으니 이 고구마를 정말 우리보다 더 형편이 지금 안 좋고 너무나 굶주려 있는 작은 소녀에게 그냥 이렇게 인심 쓰듯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가 막상 그러니까 자신들을 기다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친척이 부산으로 말도 없이 가버리고 이제 다시 낙동강 오리알처럼 다시 그 그러니까 갈 곳을 잃은 그 이제 모자가 인심 썼던 그 고구마 덕분에 이렇게 잠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결말이거든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엄마가 두리번거리는 걸 따라 이리저리 살피던 내 입에서 맞다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엄마 저기로 가봐요. 어디? 나는 엄마 소매를 이끌고 육교 다리 밑으로 갔다. 거기엔 아까 낮에 보았던 토막집이 서 있었다. 토막집 거적문 앞에 할머니와 계집아이가 나와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앞으로 조그만 모닥불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불 위에 새까맣게 그을린 냄비 하나가 김을 내뿜으며 끓고 있었다. 보나마나 그 안에는 고구마가 익고 있을 게다. 나는 찐 고구마 중 제일 작은 놈으로 하나 얻어먹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저쪽에서 나를 알아본 아이가 오빠! 하며 다름질을 쳐왔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이 토막집에서 신세를 질 것 같다. 네. 이게 진짜 박수 치고 싶을 정도로 네. 이제 감동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면 나에게 그만큼 보답이 돌아온다라는 네.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준코와 네. 저기 유엔탕인데 예. 유엔탕이면 준코고마 유엔탕인데 이 네네. 유엔탕은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이게 네. 부대찌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부대찌개도 지금 뭐 미식 중에 하나. 네. 이거 뭐 외국 사람들도 뭐 환장하는 네. 음식 중에 하나긴 한데 뭐 그렇게 단순히 볼 수 있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여기 근데 제목도 좀 특이해요. 준코 고모면 사실은 네. 한국 사람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준코라는 이름이. 그리고 이제 유엔탕은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부대찌개 다른 네.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작품은 6.25 직후에 전후 뭐 회복기 그 시대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전후 복구를 위해서 정말 총력전을 벌였던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일제강점기의 그늘이 아직도 좀 드리워 그렇죠. 있는 그런 그 상황 설정을 준코라는 그 고모 이름이 원래는 순자인데 네. 그 상시 순자를 개명을 했구나. 네,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면 준코가 돼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이제 의사집의 딸이었기 때문에 일본 유학을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준코라는 이름을 이제 썼는데, 해방이 된 이후에도 그 고모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순자라는 이름보다는 준코라는 이름에 계속 못 박아 두면서, 예, 뭐 그렇게 좀 더 뭐랄까 찬란한 화려한 이전에 그러니까 예, 예, 그 미래를 이렇게 더 이끌어 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유엔탕, 그러니까 부대찌개를 그러니까 전후 복구 시대에 되게 상징적인 음식으로 그렇죠. 네.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대찌개에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했더니 부대찌개라는 명칭은 거의 1980년대가 지나서부터 좀 정착이 된 단어고 그 전에 특히나 이때는 뭐 유엔탕, 그러니까 유엔군이 주둔해 있는 그 유엔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들로 찌꺼기, 끓이는 뭐 이렇게 탕이다. 그래서 유엔탕이라는 명칭이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부대찌개로 할까 어쩔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고증적인 부분에 저는 좀 예민한 편이어서 많이 예민하시죠? 네. 네. 그래서 유엔탕으로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해서 준코 고모와 유엔탕이라고 그죠. 이제 부대찌개라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있으니까 네. 뭐 스팸 들어가고 그다음 민찌라는 가른 고기 들어가고 네. 소세지 들어가고 네. 뭐 풍요로운 음식이 들어가고 거기다 라면 얹어고 뭐 네. 치즈 넣는 사람 치즈 넣고 하니까 네네. 뭐 그 시절의 배고픔 그런 느낌들은 전혀 안 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유엔탕 여기도 잠깐 나오죠. 뭐 꿀꿀이죽 같은 네, 이거는 맞아요. 얘기 들으면 1950년대 60년대에 그 네. 고통스러웠던 삶의 본질이 한번 보이는 부분. 네. 그다음에 뭐 저도 이제 그 당시 신문을 보면 이제 그 피난민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산사태가 나거나 물난리 네. 나서 이재민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구워줬던 음식이 이제 꿀꿀이죽이 이제 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줬던 음식이었던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군인들이 먹고 버린 그 짬 시켜버린 걸 이제 네,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제 군대 시절에도 음식 낙공 버리면 사실 음식만 버리지 않거든요. 휴지도 버리고 그 안에 맞아요. 뭐 그다음에 뭐 기록들 보면 막 군화 같은 것도 나오고 네, 뭐 사람들이 맞아요. 버릴 때 뭐 구분해서 이게 이 내가 버린 음식을 누가 먹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을 테니까 그랬던 기억들이 좀 네. 나는데 그리고 여기 되게 상징적인 게 이제 준코 그러니까 네. 이제 예전에 상시 개명하기 시절 일본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엉망인 삶보다 일제 강점기 시절 네. 비록 우리는 국권을 잃어버렸지만 네. 나의 삶은 풍족했던 그 시절 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묘하게 교차시킨 게 네. 제목 보고는 뭔가 죄송합니다 꼼수가 있었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의 실제로 그때 일본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네. 그다음에 일본식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사람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시대의 고증은 너무너무 잘 네. 맞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준코 고모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준코 고모는 이제 현실 감각을 되찾고 씩씩하게 현실에 적응해서 그냥 나답게
이제 순자로 살겠다라고 예,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네. 좀 나아질 수. 왜냐하면 사람이 과거에 이제 빠져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부대찌개도 뭐 이게 꿀꿀이죽과 유엔탕과 부대찌개가 하나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네. 결국은 그 음식들이 조금씩 나아진 거잖아요. 네. 그냥 남이 미군이 먹다 버린 음식에서부터 네. 그다음에 그나마 뭔가 사람답게 먹을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지금은 미국 사람 놀래잖아. 이 스팸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다고 했을 때 다들 기절초풍할 정도로 엄청 맛있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부대찌개가 우리나라에 되게 아픈 현대사잖아요. 예, 같은 민족끼리 아래 위로 갈려서 그렇죠. 서로 진짜 수백만 명이 죽은 거니까. 네, 맞아요. 죽이고 뭐 하는 그리고 결국엔 또 분단돼 부동강이 버렸으니까. 나고 하는 그런 정말 비극 중에 처참한 비극의 일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빚어진 음식인데 그 음식이 지금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K푸드를 선양하는 알리는 대표하는, 네. 예, 그 대표 음식으로 이렇게 됐다는 정말 전화위복 중에 전화위복이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현대사를 지금 엮어가고 있는 예,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력이 바로 이 그렇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만드신 거는 네. 중코고모와 유엔탕. 네네. 자, 세 번째가 이제 간단해요. 떡라면. 네네. 네. 떡라면인데 그냥 라면도 아니고 떡라면이네요. 이 이야기에서는 떡라면이 하나의 명절 음식처럼 예, 정말 이렇게 뭔가 푸짐한 잔치 음식처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주어서 그래서 그냥 라면이 아니라 떡까지 들어가는 야, 라면. 고급스러운 음식. 근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작품은 1970년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제 고도 성장기, 예. 라면을 한참 먹을 때네요. 어떻게 네, 보면. 산업화 시대가 급격하게 진전이 되었던 시기고 라면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는 거는 60년대이긴 그죠. 하나 굉장히 대중화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정말 한 끼의 식사로 대중화에 정착이 된 거는 1970년대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읽어드릴 그 부분을 들으시면 1970년대를 이 작가는 이렇게 묘사를 해내고 싶었겠구나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그러니까 것 아마 같아요. 여기 첫 페이지에 그런 부분이 네. 났잖아요. 라면 5병에 50원이나 해? 네. 오, 뭐 이렇게 비싼 걸 샀어? 네, 막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데 네. 지금 50원이면 저 50원짜리 동전 본 적도 이제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니까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 두 번째 낭독할 부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짝 설명해 주시고 이제 한번 읽어 주시죠. 네. 네. 주인공이 성자라는 아이인데 예. 이제 청계천, 그러니까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미싱사로 일하던 예,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표현이 여자아이라고 표현하지만 분명히 이 당시에 이 나이대에 그렇게 의류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했던 분들은 예, 아이의 취급도 받지 않았고 어린이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16살 성자라고 하지만 1년 전부터 동대문 평화시장 247호 3원사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최소한 여기서 일을 했다는 뜻이니까 지금 15살에게 이런 식으로 노동을 시키면 난리 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을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래서 성자가 좀 이제 야근 수당 추가 근무 수당을 좀 받은 김에 이제 한턱을 쏩니다. 라면 5봉지로 예 정말 크게 쏜 거네요. 예, 크게 쏜 그 부분인데요. 네. 주민은 같이 있고 삼원사에서 일하는 동료고요. 주민은 구시렁거리며 도시락통을 꺼냈다. 낮에 남긴 찬밥에 라면 국물을 부어 말아먹을 요량인 듯 했다. 그 모습을 보던 영호와 현자도 제 것들을 꺼냈다. 모두 도시락에 밥 한 덩이씩은 남아 있었다. 역시 뜨끈한 국물이 있으니까 술술 넘어간다. 점심시간이라고는 하지만 20분밖에 되지 않았다. 어깨를 펴볼 새도 없이 입에다 찬밥을 우겨놓고 다시 미싱 앞에 쭈그리고 앉아야 한다. 입맛이 난리가 없었다.
게다가 자욱한 먼지 속에서 씹고 있자면 밥을 삼키는 건지 실밥 먼지를 삼키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다. 미끌미끌한 면발 덕분에 목에 걸렸던 실밥이 쑥 내려가네. 참 라면은 누가 만들었는지 기특해. 그러게 끓이기 쉽고 간편하고 먹으면 배부르고 우리처럼 시간에 쫓기는 공순이 공돌이들한테는 이만한 음식도 없어. 그치? 빨리 끓여서 빨리 먹고 빨리 일하라는 뜻이지 뭐. 음식 하나를 가지고 요 장면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당시 70년대 이제 그 고도 성장기에 네. 그 부품이 됐던 네, 맞아요. 산업화 15살, 16살 네. 정도 점심시간 20분에다가 그 먼지 투성이 아마 그 자그마한 실밥 같은 게 네. 뿌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뭐 환기도 제대로 안 됐을 거고 네. 뭐 허리라도 제대로 필 수 있었을까? 네. 네, 그런데 그래도 국물이 있으니까 괜찮네. 라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은 저도 만약에 낭독하면 이 부분 읽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긴 했었습니다. 네, 네. 그 70년대라고 하면 이제 작가님이 이제 어린 시절인 거잖아요. 맞나요? 네. 저도 이제 70년대생이라서 네. 70년대에 이제 제가 직접 겪어보거나 이제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안 이제 나죠. 제가 태어나서 이제 아장아장 걷던 시기라 그 시대부터는 뭔가 좀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50년대, 60년대 뭐 일제강점기는 약간 역사적 글자거든요. 네. 제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네. 70년대부터는 이제 그때는 말이야라고 맞아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시대 같았는데 이게 딱 하필이면 하필이라고 하기보다는 딱 중간이에요. 네. 50년대, 60년대, 그다음에 70년대. 네, 70년대. 네. 이 작품이 가운데로 왔던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떡라면이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 70년대 라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한쪽 측면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뭐 이렇게 15, 16부터 일하는 직공들이 네. 이제 네. 진짜로 허리 못 펴면서 이렇게 먹은 거였고 네. 또 다른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그 중코고모와 유엔탕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꿀꿀이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근데 이제 사실 삼양라면, 그러니까 삼양사 대표가 일본에 갔다가 라면 공장을 그렇죠. 보고, 네. 굉장히, 이제 그 충격을 받고 하면서 이 라면 그 생산 기술을 어떻게 하든 국내로 네. 도입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서울역 앞에서 큰 드럼통에 꿀꿀이죽을 펄펄 끓여가지고 한국자에, 그러니까 한 대접에 1원씩 파는 그 모습을, 그런데 그 1원짜리 꿀꿀이죽을 사 먹으려고 길게 줄을 늘어선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대중이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배부르고 좀 위생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개발할 수 없을까 하다가 일본에 출장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인스턴트 라면 공장을 보면서 무조건 이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내에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제가 그 사료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라면이 일종의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렇죠. 같은 네. 구황 작물처럼 구황 식품으로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포만감을 주면서 또 그 힘으로, 그 밥심으로 또 더 열심히 산업 여군이 되어서 나라를 일으키는데 한몫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떡라면 중간쯤에 보면 102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아버지도 엄마도 성자도 머쓱해서 우물쭈물하는데 방 안에서 성희와 성재는 이제 요 식구들 중에 이제 막내들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금수나 강산 어여쁜 나라 한 마음으로 갖고 와가면 알뜰한 살림 재미도 절로 부귀영화도 우리 것이다. 근데 요 문구가 그 당시 실제 판매됐던 라면 그 겉봉에 그죠. 쓰여 있었던 그 문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여기 나와 있는데 가만 보니 라면 봉지 뒷면에 인쇄된 글귀를 읽는 것이었다. 제가 이제 떡라면 원고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료를 찾아보다가 요 라면의 뒷봉이 이렇게 그러니까 봉지의 뒷부분이 그 인쇄되어 있는 거 이렇게 사진 인쇄물을 보고 굉장히 좀 이 당시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좀 식구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떡라면 이야기에서는 라면의 그 효용성, 그 당시의 시대성뿐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성남시가 된 그 경기도 광주의 그 이주민 사태 네. 그 이야기를 사실은 더 하고 싶었었던 거고 그 사건이 그러니까 청계천에서 무허가 판자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 이제 거주지로 이용이 됐던 그 지역을 이제 거의 시골에서 이제 빈농들이 이제 도시에 도시 빈민이었죠. 네. 도시 빈민화가 되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환경 미화 차원에서 사람은 시골로 지방으로 갖다 버린 거죠. 서울시 밖으로. 그냥 분리수거한 거죠. 그쵸. 사실은 지금 얘기하면 그렇게 되었지만 또 거기서도 또 한 번 그러니까 굴하지 않고 운명이나 그런 현실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계기가 이제 라면에 이제 떡까지 넣어서 끓여 먹는 떡라면. 아이고 명절 같다라는 것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얘기가 민준의 떡볶이. 이제 80년대 얘기인데 80년대부터 음식들이 좀 많아졌는데 떡볶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저도 70년대 생이기 때문에 사실 70년대는 이게 정확히 제가 체험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없고요. 사실 본격적으로 그렇죠. 제 뇌리에 각인이 되어 있고 지금의 저를 구성하는 그 성장기에 아주 그 토대가 된 시대, 토대가 된 시대는 1980년대고 사실은 여기 작품 속에서 나오는 그 지역, 그러니까 배경 지역처럼 제가 홍대에서 자랐어요. 유치원부터 마포에서 태어나서 홍대 앞에서 유치원부터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홍대 토박이. 네, 홍대 토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최루탄 가스 냄새가 굉장히 익숙하고 데모하는 모습들이 거의 일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안에도 제가 쓴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4월, 5월 되면 그 학생 투쟁이 아주 절정에 이를 때인데 그때 이제 마침 동네에 이제 집집마다 라일락들을 많이 심어서 그때 되면 라일락이 진짜 만개를 해서 온 동네가 라일락 향기를 가득 차는데 그 아름다운 라일락 향기와 최루탄 냄새가 뒤섞여가지고 그 애매하고 묘하고 그 아프고 그다음 부드러운 그 냄새 향이 아직도 저한테는 뇌리에 되게 열받을 것 같아. 그 라일락 향기 되게 예쁘잖아요. 되게 괜찮은데 여기에 저는 후추를 허공에 뿌려놓은 것 같은 후추랑 생강은 그런 최루탄 냄새랑 섞여버리면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 70년대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1980년대는 이제 70년대가 고도 산업화 이제 경제 성장기라면 약간 80년대는 이제 그것이 이제 개화를 그 결과물들이 개화를 시작해서 뭔가 좀 그 부를 누리기 시작하는 물론 모든 국민 계층이 다 그렇진 못했으나 여기서 나온 이 집들, 이 주인공의 집처럼 약간 중산층부터는 이제 뭐 차도 동네에 그래도 자가용 있는 집이 한 집 정도 이렇게 한 집, 두 집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여서 그런 민주화 운동이 정말 극렬하게 일어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고도 경제 성장이 그러니까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이제 개최하고 하면서 굉장히 또 이제 국풍 81 또 마찬가지고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국민들을 약간 좀 붕 띄우는 그러한 좀 허영의 시대의 개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80년대 하면 거의 그 이제 학생 운동과 민주화 운동으로 많이 이제 채색이 되지만 너무나 어렸던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었던 저한테는 이 당시는 일본 만화인지도 모르고 일본 만화인지도 모르고 텔레비에서 해주는 일본 만화에 흠뻑 빠져서 지냈고 5시 반, 6시 이제 채널 채널 이제 오후 채널 시작할 때였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많은 이제 그 제 세대의 사람들이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다 일본에서 그쵸. 수입했다는 거에 막 배신감을 막 느끼고 대표적인 게 그랬죠. 뭐였더라? 우주전함 태국호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뭐 우주전함 야마토였고. 아, 정말?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속았던 게 이제 그 만화가 끝나면 이제 맨 끝에 자막에 제작, 뭐 MBC, 제작 KBS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붙어서 끝이 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만화겠거니,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문화는 수입 금지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러니까 장편 애니메이션을 이제 90년대지만 예, 보려고 하면 예, 대학가에서 쉬쉬하면서 몰래 비디오를 그쵸. 틀어보고 뭐 이렇게 그 지금도 그런 말 있나요? 해적판 뭐 이런 있죠. 네. 네, 해적판으로 어둠의 경로. 막, 예, 어둠의 경로로 막 보고 이랬는데 막상 예, 그렇게 버젓이 공중파 TV에서 그렇게 수입해서 보여주면서 근데 그것을 아닌 양 했던 그런 시대이라고 저는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떡볶이 그러니까 제가 살던 동네에 그 놀이터가 있고 그 놀이터가 시작되는 약간의 언덕배기에 떡볶이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 번영의 시대에 이제 휩쓸려 가는 부모님과 그리고 이게 뭐 철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순수한 열정과 정의감에 불타는 외삼촌. 그런데 현실에, 지독한 현실의 두 발을 딛고 묵묵히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떡볶이 포장마차 아줌마, 이런 인물들을 이제 대비시키면서 그 당시에 한 그 단편을 스케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작가님에게는 떡볶이집이었고 저도 저희 앞에 그 개천가에 달고나를 네, 맞아요. 하는 데가 있어서 네, 학교 달고나. 가기 전에 이제 매번 거기 가서 네. 이제 그 달고나를 그때도 50원이었을 거예요. 네. 50원 정도 주고 네. 이제 그렇죠. 이게 판을 찍어서 이거를 먹을까? 네. 아니면 우리는 도너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덩어리채 그냥 네. 설탕에 살짝 묻혀서 먹는 네. 뭐 이런 걸로 할까라고 도너스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네. 물론 같은 음식은 아니지만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게 누구한테 떡볶이일 수 있고 누구한테 순대일 수 네, 있고 누구한테 맞아요. 이제 달고나였으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이게 표제작이죠 반반무만이. 네, 네. 이 표제작으로 하기는 작가님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출판사 쪽에서 결정했나요? 일단은 좀 이제 서로 의논을 하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했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민준의 떡볶이로 가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네네. 이야기들이 좀 많이 기울었었는데 네네. 그때 마침 뭐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네네, 싶어. 네. 예, 그 책이 굉장히 좀 그렇죠. 인기를 네. 끌고 있을 때라서 약간 좀 중복되는 것 아류적 같은 느낌. 예, 그런 네.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다. 그랬으면 더 팔렸을 수도 있었는데. 뭐 분명히 그랬겠지만 예, 덕을 받겠지만 그래서 그냥 반반무만이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하긴 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그런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아니요, 왜요? 치킨 시킬 때 많이 하잖아요. 반반무만이. 예. 양념 반, 치킨 반. 네, 이 앞에다가 네. 살짝 넣었으면 사람들이 100% 알아듣을 텐데. 네, 맞아요. 네, 네. 지금 하고 표지에도 보면 이렇게 쭉 아래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네, 이제 네, 시대 네. 흐름. 요건 이제 90년대. 네. 그러니까 90년대 이제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직장 생활했을 때 네.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역시 네. 이제 IMF. 네. 그리고 이제 그때 표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이후에 나온 거지만 뭐 은행원으로 시작하거나 IT 회사, 스타트업 했지만 다 결론은 치킨집 창업으로 네, 맞아요. 가는 걸 본 적이 있고 예. 실제로 그때 치킨집들이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뭐 지금 네. 뭐 전 세계 맥도날드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치킨집 훨씬 더 많다. 예. 그리고 저희 동네 이 책을 보고 우리 동네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큰 길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걸어가는데 이제 한 200m 정도 되겠죠? 거기에 치킨집이 몇 개 있나 봤더니 그냥 약간 시장 치킨처럼 해서 좌판 비슷하게 파는 것까지 하면은 약간 그 거리에서 왔다 갔다 찾을 때가 5군데가 넘더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이 이제 정육점이었고 그래서 네. 우리 동네 사람들 닭과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네. 다른 데도 사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네, 밀도로 맞아요.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근데 그 치킨이란 게 90년대에 네. 과연 사람들에게 그런 네. 종착점 여기도 보면은 주인공이 치킨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여기 초반에 나온 그 영양센터는 이제 저도 예전에 갔던 적이 있어서 저는 삼계탕보다는
통닭, 전기구이 통닭이죠. 전기구이 통닭이죠. 그리고 이제 포장해 가면 항상 노란 봉투에 넣어주고, 네, 맞아요. 그 요즘은 무를 네.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플라스틱 이제 사각형 용기 네, 같은 데 용기에다가. 넣는데 여기는 비닐봉지에다가 비닐봉지에 묶었죠. 이거 그러니까 뭐 하나 딱 하면 터질 것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그럼 작가님도 영양센터 자주 가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연식이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통닭하면 전기구이 그렇죠. 네, 통닭이지 이렇게 튀긴 프라이드 치킨이 그렇죠.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정말 그 통닭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닭을 통째로 튀겼다, 아니, 그러니까 구웠다. 닭을 통째로 구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닭인데 지금은 아예 통닭이라는 말 대신 그냥 치킨으로 다 네, 네. 이제 쓰는 거고 이 이야기는 이제 그 말씀을 정말 잘해주신 게 그러니까 통닭을 뭐 치킨을 여유롭게 시켜 먹고 사 먹던 그 위치에서 자리에서 그 통닭을 이제 배달해서 이제 그러니까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위치로 바뀌게 되는 IMF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네, 그 아주 극단적인 그런 사건 때문에 그렇게 삶의 궤도가 조금 바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저는 IMF 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아버지의 직장이 뭐 그렇게 IMF에 이렇게 직격탄을 맞는 직장이 아니어서 사실 저는 그 당시는 그렇게 어렵다라는 경험을 잘 못 해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극적인 기억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2000년대로 넘어와서 이제 그럼 이제 사회생활이 시작되고 해서 제가 만나게 되는 분들을 보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나 혹은 적거나 네. 그분들을 보면 모두 다 IMF로 인해서 삶의 궤도들이 조금씩 변하거나 색깔들이 변했던 그렇죠. 그러한 상황들이 다 경험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백화점 다니고 있었는데 네. 뭐 큰 영향은 없었는데 거래하던 은행이 어느 날 정리돼 버린 거예요. 네. 그때 은행을 한 5개쯤 이제 퇴출시켰잖아요. 네, 네. 뭔 일인가 하고 갔더니 어제까지 막 그 넥타이하고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이 네. 머리에 띠두르고 네. 그냥 은박지로 된 그 돗자리 같은데 이제 그 점거 농성한다고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있는데 네. 뭐 양말밖에 이게 양말 신는 모습을 처음 본 거죠. 맨날 네. 데스크에 앉아 있는 모습 봤다가 네, 그래서 네. 은행원이 그 당시에는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되게 안정적이었는데 그럼요.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네. 거를 그냥 처음에는 약간 이제 구경 가볼까 하는 생각이었다가 되게 처참한 기분으로 이제 돌아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년대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는데 네, 네. 저 말씀 안 해주셨어요. 통닭 영양센터 자주 가셨나요? 네. 예, 명동에 지금도 있다고 제가 예, 알고 맞아요. 있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나들이를 이제 할 때, 그죠. 예, 이제 거기 가서 먹기도 하고. 거기 가면 이렇게 예. 영양센터라고 간판 있고 네, 아래에 영양센터. 이렇게 전기 이게 해서 막 돌잖아요. 예, 이렇게. 예, 빙글빙글 돌고 네, 있죠. 그러면 진짜 방금 전에 뭘 먹었어도 식욕이 네. 도는 뭐 네, 그런 맞아요. 수준이었죠. 삼계탕은 네. 사실 별로 그 고기는 물에 빠뜨리는 게 아닌데,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정 작가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모자가 얘기 나오고, 네. 근데 그냥 제 느낌인데 네. 앞에 작품들은 그냥 역사, 네. 그냥 이제 과거 네. 이런 느낌이라면 왠지 이 반반무만의 이 작품은 현재 진행형이나 네. 바로 어제 얘기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들거든요. 네, 작가님의 네. 개인적인 경험이 좀 녹아 있는 네. 건가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책 자체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코로나 시국 때였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저는 마침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그러니까 저의 기본적인 표준 치료가 막 끝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밖으로 나다닐 수 없을 만큼 이제 체력이 이제 이렇게 바닥이 나고 그랬긴 했지만 어쨌든 치료를 무사하게 끝내면 더 이상 병원에 매이지 않고 나도 좀 이렇게 바깥에 나갈 수 외출을 하고 또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조금씩이나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됐고 이제 저는 그때 굉장히 고위험군이었어요. 마침 그러니까 그 어려운 치료를 끝내는 상황이라서
그 이제 코로나에 만약 감염되면 정말 이게 목숨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렇죠. 예, 약체였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자가격리로 이제 들어갔던 거죠. 원래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자가격리 끝났는데 새로운 자가격리를 아하. 시작을 하는 시점이어서 정말 절망스럽고 답답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팬데믹 시작되고 우리가 그게 3년이나 갈지 아무도 몰랐죠. 생각을 네. 못했던 부분이지만 시작이 되고 몇 달이 지나니까 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정말 험하고 힘든 일을 잘 극복하고 견뎌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일도 아니고 금방 극복해낼 거야 하는 얘기들이 뭐 제 주변에 있는 뭐 가족, 뭐 친구, 친지들에서부터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이야기들이어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신기했고 또 마침 그러면서 이제 해외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항상 이렇게 추앙을 하고 항상 우러러봤던 그 나라들의 그 팬데믹 그 대응 대처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정말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환상도 깨졌잖아요. 네. 덕분에 선진국이라는 그 환상도 깨졌고, 오히려 우리가 더 되게 모범적으로, 물론 그 모범적인 그 방역을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들이 따랐고 치렀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뭔가 국가적으로 큰 일을 맞닥뜨리면 정말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의미 있게 다가왔고, 이렇게 한국 현대사는 정말 극복의 과정들이고 극복의 연속이었는데 그런 극복의 중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을까? 근데 뭐 한국 사람은 밥심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고른 음식들도 거의 다 그냥 서민 음식들이거든요. 부대찌개, 라면, 떡볶이, 치킨, 그다음에 뭐 찐고구마 이런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거나 거창하거나 값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우리를 이렇게 앞으로 한 발 내딛게 하는 그런 우리 바로 옆에 친숙한 음식들을 통해서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 음식을 통해서 현대사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이제 그게 어쨌든 책이 한 3, 4세 정도 나가면서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역사를 얘기할 때 역사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뭐 음식, 뭐 어떤 놀이, 아니면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뭐 작가님도 이제 아마 그런 의도로 얘기했고, 여기 IF 때는 뭐 여기 나왔듯이 이제 치킨을 시켜 먹었던 사람이 신분 변화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한국 현대사가 다이나믹하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사례들. 그러니까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편한 시기가 없었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이겨내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작가님 진짜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몇 권 정도 쓰셨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20권 조금 넘게 쓴 그럼 것 생각보다 같아요. 많이 쓰신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명작들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반반 무만이를 골랐던 이유, 앞에 설명해 주셨겠지만, 또 이게 책에 대해서 한 3, 40분 쭉 얘기를 나누니까, 또 더 덧붙이실 얘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에 강연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6학년 이제 친구들이 이 책을 읽었는데 읽을 때 옆에 그 스마트폰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꺼내놓고 앱을 꺼내놓고 단어를 찾아가면서 예를 들어 영양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본 친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막집이 뭐냐. 그죠, 토막집. 이런데 그것을 다 이렇게 단어를 찾아가면서까지 읽었다고 해서 너무 이제 고마웠고,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금 부모님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간의 그 갈등이 성별 간의 갈등을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도 않고 소통하려는 노력도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는 지난 50년, 70년간. 라는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해주고 싶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작가님 작품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제 읽는 독자들이 좀 많은데, 지금 현재 그럼 다른 작품은 어떻게 쓰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이제
SF 쪽으로 이 역사는 예, 버리시는 건가요? 버렸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듣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SF 책을 아직 많이 낸 것도 아니고 워낙 역사 쪽으로 책을 많이 내서 좀 생뚱맞다. 근데 원래 SF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작가님. 많긴 했지만 사실은 돈 다음으로. 돈 다음으로. 저는 SF라고 해서 뭐 거창한 우주 전쟁이나 아니면 정말 그 초미래 뭐 이렇게 화성으로 이주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SF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로봇 뭐 인공지능 그렇죠. 네. 그러한 발전상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인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SF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어쩌면 그냥 현실 이야기, 아주 뭐 굳이 단어를 찾으면 뭐 근미래 SF.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네. 뭐 간단하게 한번 인사 말씀 한번 남겨주시죠. 네, 요즘은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서 책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저물어 있다. 가고 있다. 예, 저물어 가고 있다. 곧 멸종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반반무만이를 가지고 북토크를 할 테니 준비를 좀 해오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저도 진짜 허둥지둥 허겁지겁 그러니까 제 책인데도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죠. 다시 한번 네. 다시 읽기를 했어요. 다시 읽기를 하다가 이건 좀 창피한 얘기인데 다시 읽기를 하다가 역시 문학은 재밌다. 문학은 힐링이네. 근데 잠깐만. 근데 이게 내 책 아니야? 뭐야? 뭔 주접이야? 이런. 보통은 이렇게 지난 책 이거 오탈자 찾아내는데. 네, 맞아요. 근데 정말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러니까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자료는 많이 읽는데 그게 인문학 서적이든 과학서도 읽는데 그렇죠. 순수한 문학책은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독자로서 읽을 기회나 시간들이 되게 많이 쫓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다시 한번 독자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왜냐면 너무 좋은 책들이 많고 좋은 소설들이 많고 하니까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마트폰의 쇼츠에 지금 중독이 돼 너나 할 것 없이 중독이 그렇죠. 돼서 1시간, 2시간은 언제 금방 가더라고요.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지만 그 시간이면 장편 소설이라 그쵸. 소설 한 3분의 1 반 정도는 그쵸. 읽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타인에 대한 이해심 그리고 나에 대한 배려심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시간을 좀 할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쇼츠처럼 시간의 배려 없이 그냥 막 쏟아지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세상과 타인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부터 해요. 저라는 사람부터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께 소설을 권합니다. 특히 김소연 작가의 소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제가 썩은 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썩은 물이 아니라 정화수죠. 좋은 작가가 있다는 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거를 저는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자, 우리는 이제 처음엔 인사했으니까 이제는 손 흔들면서 퇴장할까요? 자, 책앤TV 시청자 여러분, 그럼 저희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반반무만이 함께 읽을 책들을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장계양, 조선의 맛을 글로 쓰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왔고요. 우리한테 잘 알려진 서른 작가의 글이기도 합니다. 2019년 12월에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은 장계향이라는 인물, 그리고 장계향이 썼던 음식 디미방이라는 이제 요리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계향이라는 분이 쓰신 음식 디미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한글로 썼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책들은 한문으로 쓴 요리서들이기 때문에 책을 한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반면에 이 책은 한글로 쓴 요리서이기 때문에 한글 정도만 익힐 수 있었으면 이 요리서를 볼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책을 썼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후손들에게 아마 며느리였겠죠. 며느리나 딸에게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들, 계량화될 수 없었던 음식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그 정확하게 전수를, 이제 문헌을 통해서 전수를 해주면서 이제 음식이 쭉 이어지게 돼 있는 이제 그 루트를 밟아줬고요. 그 과정에서 왜 이 음식 딩이방을 만들었을까라는 이야기도 이 책에 좀 나오는데요. 사실 책으로 전수해줬다는 얘기는 대대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가르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준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책을 쓴다고 판권이 팔려서 뭐 책이 나와서 인쇄가 돼서 뭐 저작권료를 받거나 뭐 판권이 나가서 뭐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재능 기부 같은 거였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남겨놨다는 얘기는 후손들에 대한 어떤 본인의 마음씨 그리고 딸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들을 얘기 나왔습니다. 여기 146가지의 음식 만드는 법이 들어가 있다고 돼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소외된 계층, 그다음에 한글밖에 읽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방식을 전해주는 그런 것들이라서 한글의 전파, 조선 후기에 한글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됐는지 이제 장계양이라는 분이 쓴 음식 딩이방, 서른 작가의 책 장계양 조선의 맛을 글로 쓰다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이 책을 조사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책도 있더라고요. 2023년 6월이니까 작년이네요. 네, 김경옥 작가가 쓴 조선 최초의 여중군자 장계향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어떤 족적을 남기기 쉬운 시대가 아니었는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만든 요리서, 음식 딩이방으로 그 흔적을 남겼다는 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쭉 설명을 드렸지만, 뭐 둘 다 뭐 김경옥 작가의 책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서른 작가 책은 읽어봤는데 순식간에 잘 읽혔거든요. 한번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대와 통하는 음식 이야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와 영이라는出판사에서 2018년 6월 달에 나온 책이고요. 박성규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제목에서 사실 내용이 유추될 수 있다시피 10대와 통하는, 그러니까 10대가 알아야 되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 그러면 원산지, 그 다음에 조리법, 그 다음에 여기에 얽힌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들을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뛰어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구촌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 그 다음 식품, 이것도 산업이 되고요. 이 산업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쾌락에 빠지기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을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리지 않게 먹을 수 있게 돌아갈 수 있을 양이 생산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얘기는 아프리카에서는, 그리고 저기 외진데에서는 아이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임산부가 아이에게 먹을 젖이 나오지 않아서 고통받아 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어느 쪽에서는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 넘쳐나서 그냥 버리거나 썩어가는 와중, 다른 쪽에서는 그것조차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과정, 그런 불평등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왜 나쁜 건지에 대한 설명들을 좀 건조하게 해주려고.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제 정의로운 밥상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밥상머리에서 무슨 정의를 찾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과연 정의로울까라는 이제 반문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정크푸드라고 부르는 패스트푸드 음식은 미국에서는 진짜 하층민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음식들을 반복해서 먹게 되면 여러 차례 검증이 됐듯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게 나빠지면 의료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그리고 아무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와중에 점점 이렇게 더 사라져가는, 그런 녹아내린다는 이제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왜 됐을까? 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10대들이 좀 읽기 편하게 이제 들려주더라고요. 이게 10대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20대나 30대, 그리고 저처럼 40대나 50대에게도 좀 먹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얘기들,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는 동물 복지. 저도 육식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제가 먹는 그 고기를 제공해주는 동물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는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물 복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게 모든 게 연결되는 게 결국은 인권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 뭐 슬로우 푸드라고 부르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잘 풀어낸 뼈와 통하는 음식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